안녕하세요. 축진망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모림이 맨유에서 25-26 시즌에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24-25 시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디 애슬레틱에서 좋은 분석 기사가 있어서 그 내용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느낀 생각까지 더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모림에게는 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근거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지난 시즌 유로파 준우승하게 되면서 유럽 대항전 없어졌고 그만큼 경기 수가 훨씬 줄었습니다. 경기 수 어떻게 보면 8경기 내지는 10경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야 시즌 전체로 치면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럽 대항전의 공포는 피로가 누적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독이어도 주전을 많이 쓰길 바랄 겁니다. 그럼 챔스 예선이든 리그든 웬만한 경기에서는 주전을 쓸 거고 이 후보가 골고루 출전 시간을 부여받지 않기 때문에 이 유럽 대항전이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편차가 커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이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 추진력을 받기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맨유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선수들을 여러 명 영입했기 때문에 3선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정도면 그래도 세팅 엄청 잘 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모림은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아모림은 고집쟁이,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써놨는데 일단 왼쪽에 있는 그림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24-25 시즌 맨유의 평균 팀 모양이라고 합니다. 왼쪽은 빌드업, 오른쪽은 공격진 앞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두 구조 다 비슷한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가운데 있는 2명의 미드필더가 나머지 8명을 묶고 있는 그런 구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이 자신에게 둘러싸인 8명의 선수들을 이끌면서 전체적으로 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모림이 24-25 시즌에서 리그에서 최고로 변화가 없었대요. 그래서 PL에서 가장 단일 전술을 고집한 감독이 아모림이었다고 합니다. 아모림은 성적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상관없이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백스리 기반의 전술을 지속적으로 사용했고요. 이제 아모림 입장에서는 일관된 스타일로 전술 친숙도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모림 좀 풋백을 해보면 안 되나? 그거는 사실 좀 늦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풋백을 하는 걸 원했다면 풋백을 쓰는 감독을 데려왔어야 하는 거고 아모림을 데려와서 너 지금 풋백으로 바꿔 이렇게 얘기하는 건 타이밍이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쉽게 예를 들면 평생 일식 요리만 해온 사람한테 갑자기 웍을 주면서 야, 너 오늘부터 간짜장 만들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물론 만들 순 있겠죠. 하지만 맛은 일식처럼 잘 낼 수 없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모림한테 풋백을 요구한다 요거보다는 풋백을 원한다면 감독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모림은 그 정도로 자신의 백스리 전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지난 시즌에도 그랬으니 이번 시즌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24-25 아모림 볼의 플레이 스타일을 나타낸 통계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오른쪽 위쪽에 숫자 94라고 되어 있는 인텐시티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강도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상대 터치당 태클 숫자를 인텐시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높은 수치로 표현이 돼 있는데 수비할 때 기다리면서 수비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강력한 태클을 계속해서 하는 팀이 있겠죠. 그 수비에서의 이 태클 빈도 그리고 수비 강도 이런 것들은 지난 시즌 아모림 볼이 꽤 강력하게 가져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텐시티 바로 옆에 제가 하이라인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하이라인은 54 정도 되는데요. 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높이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제 상대의 오프사이드 횟수 또 맨유 골키퍼가 얼마만큼 나와서 공을 걷어냈냐 이런 걸 골키퍼 스위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혼합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맨유는 이 하이라인의 경향이 엄청 강하진 않았습니다.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너무 높은 라인도 아니고 너무 낮은 라인도 아니고 그냥 평균적인 높이를 구성하는 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목했던 통계, 이 서큘레이트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 circulate가 단순 직역을 하면 돌리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통계에서는 공을 앞쪽으로 전진시킨 게 아니라 상대 골대와 반대 방향으로 전진시킨 비율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비율이 86%라는 게 아니고 얼마나 역방향으로 패스하는 경향성이 짙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맨유는 86으로 뒤쪽으로 공을 보내는 그런 경향성이 좀 많은 팀이죠. 아무래도 지난 시즌 맨유가 압박당하면서 앞쪽으로 공을 보내기보다는 뒤로 한 칸 한 칸 밀려서 골키퍼가 롱킥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대표적인 장면이 되겠죠. 그리고 그 외를 제가 또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점유에 엄청 매달리는 축구는 아니다. 그러니까 공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마음이 안정되고 이런 축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통계 중에 상대 진영 점유도 좀 떨어지고 딥 빌드업,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하는 빌드업에 대한 중요도도 맨유 축구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점유는 떨어지지만 라인은 낮지 않고 그렇다고 높지도 않고 중간 정도 블럭에서 상대가 들어오면 많은 태클 빈도로 강한 수비 강도를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시즌은 뒤쪽으로 공을 돌리는 그런 경향성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맨유가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찬스를 만들어낸 거, 그리고 상대에게 찬스를 허용한 거, 이런 수치들도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하고 또 저 서큘레이트라는 부분, 저것도 경향성이 좀 줄어들면 좋겠죠. 그만큼 백패스를 덜하고 전진 패스가 많다는 그런 얘기니까요. 그래서 저도 전체적으로 25-26 시즌에 아모림 볼이 큰 틀 같은 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 점유율에 그렇게 집착하는 축구는 아닐 것 같고 한 번의 빠른 전환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모습들이 생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한 느낌도 좀 가지고 있는 축구겠죠? 그럼 아모림 볼에 적합한 수비수는 누구일까?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24-25 시즌 90분당 라인 브레이킹 패스를 한 선수를 쫙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선수 2명 있죠? 바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그리고 레니 요로입니다. 이렇게 2명의 수비수가 지난 시즌 탑5 안에 속합니다. 리그에서 라인 브레이킹 패스 탑5 안에 드는 수비수를 2명이나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맨유가 빌드업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는 데이터거든요. 요로가 프리시즌에 저는 되게 잘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즌 개막해도 주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리산드로는 사실 나오면 잘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맨유에서는 부상이 많았다는 거. 그래서 맨유에서 부상 복귀한다면 또 여전히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요로와 리산드로 둘이 같이 쓰이는 그런 상황들을 아모림은 많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맥과이어, 마즈라위, 더리우트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5명은 그래도 라인 브레이킹 패스를 어느 정도 시도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심지어 요로와 리산드로는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모림 볼에서 또 가능하다면 백스리의 스토퍼가 좀 꽉 차게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빌드업 끝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끔씩 전진과 후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경기에서 잉여 상태가 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스토퍼를 활용해서 지난 시즌 아모림이 변수를 일으켰던 적이 정말 많으니까 이번 시즌은 그 스토퍼들이 또 전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는 또 재밌는 그림이에요. 왼쪽이 이제 맨유의 평균 6시즌 비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패스를 허용하는 그 패스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빨간색이 이 6시즌 평균 낸 거 대비 많이 허용했다. 그러면 더 진해집니다. 그리고 6시즌 허용한 거 대비 덜 허용했다. 그러면 이제 파란색이 진해지는 거고요.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왼쪽에 19-20 시즌이 있고 22-23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프의 색깔이 되게 파란 부분이 많죠. 이때가 언제였냐? 둘 다 리그 3위를 기록했던 시즌입니다. 그만큼 맨유가 평균적으로 다른 시즌에 비해서는 좀 공격 허용을 덜 했다. 패스 허용을 덜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9-20 시즌에 왼쪽에만 이렇게 빨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맨유가 수비할 땐 오른쪽 위치겠죠? 오른쪽 위치에서 패스를 많이 허용했다. 대신 왼쪽 수비는 잘 막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22-23 시즌은 이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수치가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 골키퍼 정도 지역 거기만 빨간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뭐 공 돌릴 수 있지만 중원 지역이라든지 맨유의 위험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지난 6시즌만큼 패스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 따라오는 거겠죠? 근데 이제 23, 24 시즌 테나흐 때는 빨강이 골고루 분배당했습니다. 그리고 저 빨간색의 비율이 맨유의 위험 지역에 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맨유가 23, 24 시즌 경기력 안 좋았는데 왜 그런지 알겠다. 이런 거 데이터로 보니까 나오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 25 시즌에는 이제 아모림이 오면서 백스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확 바뀌었죠. 가운데만 시빨개졌습니다. 그 말은 상대팀이 중원에서 좀 패스를 많이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대에게 중원에서 주도권을 좀 내준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맨유가 지난 시즌은 상대에게 중원에서 좀 풀어줬다고 하면 이번 시즌은 저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겠죠. 되도록이면 19, 20이나 22, 23 같은 파란색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 수 있듯이 결국에 이번 시즌의 과제는 중원이 될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쪽으로 공을 돌리는 경향성도 많고 지금 패스를 허용하는 위치도 가운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원에서 맨유가 지난 시즌에는 주도권이 적었다. 그래서 주도권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야지 그런 데이터들이 개선이 되면서 맨유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리시즌에도 아직 갈증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중원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첫 번째, 브루노의 공격성을 누가 밸런스를 잡아줄 것인가. 브루노 사실 본투비 3선 자원이 아니죠. 원래는 공격형 미드필더 선수인데 이제 지금 맨유의 팀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중앙 미드필더처럼 뛰고 있는데요. 그래도 잘하긴 하지만 이제 브루노가 공격성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반대쪽 그러니까 짝으로 서는 선수는 약간 수비적인 성향의 선수가 있어야 밸런스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공을 못 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좀 많긴 한데 어쨌든 그런 선수가 있어야 아모림의 축구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프리시즌에 계속해서 들고 있고요. 저는 마이누 우가르테를 반반 섞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요새 계속해요. 우가르테의 엔진, 수비력, 체력 이런 것들에다가 마이누가 볼 다루는 그런 스킬 같은 것들을 더하면 그래도 맨유가 원하는 3선의 그 미드필더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상황에서 맨유는 아직 발레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레바가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 그런 맨유의 니즈들을 다 충족시켜줄 선수로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맨유가 돈을 많이 쓰긴 했지만 발레바까지 영입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스쿼드 퀄리티가 탄탄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변할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24-25 시즌 맨유의 패스 맵입니다. 저 선이 굵을수록 더 패스가 왔다 갔다 많이 했다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호일룬의 전술적인 아쉬운 점이 이 사진 하나에서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스트라이커를 제외한 선수들끼리의 링크가 되게 많잖아요. 물론 호일룬한테 공이 안 가는 상황이 형성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일룬 본인이 동료에게 리턴을 많이 연결을 못했던 거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런 선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이커까지 선이 쫙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커로 가는 선이 지난 시즌보다 많아지면서 하나의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저기까지 딱 연결이 되면서 유기적인 패스맵을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니까 평균 위치가 어떻게 보면 투공미보다 원톱이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미드필더와 더 친해야 된다. 그리고 리턴 내주고 깔끔하게 연결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더더욱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게 패스맵에서 느껴지죠. 그리고 센터백끼리 줄이 되게 굵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맨유가 센터백끼리 주고받아서 이 주고받는 퀄리티를 올려야 또 그 앞에 배달하는데도 더 수월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안 중요한 포지션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이렇게 두 가지의 패스 링크에서의 보완할 점을 얘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저는 이 중원의 장악력에 대한 부분들도 서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커 얘기를 했으니까 누구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세슈코죠. 세슈코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그래프를 가져와 봤어요. 가로는 공중볼 경합 승리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중볼 경합에서 잘 이겨냈다는 거죠. 그리고 세로는 90분당 성공적인 드리블 횟수입니다. 보면은 90분당 2개가 넘으면 엄청 상위권인 거고 3개 넘으면 유럽에서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호일룬, 지르크지, 세슈코의 위치를 비교해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세슈코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호일룬, 지르크지는 이 공중볼 경합이 4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슈코는 거의 60% 언저리, 그러니까 한 50% 후반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호일룬, 지르크지보다는 공중볼 경합에서 괜찮은 모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성공적인 드리블 횟수도 호일룬, 지르크지보다는 많다 보니까 이 아모림이 원하는 다이렉트 플레이에서는 세슈코가 저 둘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맨유 긍정적인 부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만드는 빈도, 퀄리티 이런 것들은 증가를 했다. 이런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3자 패스가 반복되는 장면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프리시즌이 아닌 시즌 중에서도 이런 상황이 자주 나오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격진의 퀄리티의 개선은 분명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눈이 즐거운 축구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슈팅과 마무리로 연결하는 빈도가 되겠죠. 사실 피오렌티나전에서는 그런 마무리 빈도, 결정적인 찬스 이런 것들은 아쉬웠던 게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어떨까. 그런 것들이 개선되면 정말 재밌는 축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오른쪽 센터백 요로가 확실히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빌드업 기대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도 플랜 A가 확실히 있는 감독이 판단하기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는데 플랜 A가 확실히 없으면 뭘 하려는지 모를 때가 생긴단 말이죠. 이제 그런 감독들은 되게 판단하기 애매해지는 거죠. 근데 플랜 A가 아모림처럼 확실히 있는 감독은 판단하기는 훨씬 더 괜찮잖아요. 지금 플랜 A 계속 쓰고 있는데 이건 문제야. 이거는 앞으로도 영원히 안 고쳐질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럼 잘라야겠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는 감독은 그런 걸 판단하기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아모림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저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방향성이 있어서 좋다라는 얘기로는 부족할 것 같고 성과가 동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제도 있겠죠. 맨유 25-26 시즌 남은 과제 첫 번째, 순위의 파격적인 상승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 15위였기 때문에 맨유의 원래 명성에만 맞게 해도 순위의 파격적인 상승은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보강한 이상 유럽 대항전 진지하게 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더보기 리그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원 조합이 제대로 구성이 되는 것도 과제가 되겠죠. 브루노의 짝을 찾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발레바가 가장 좋은 카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3톱의 호흡을 잡는 겁니다. 맨유가 3톱을 통째로 바꿨어요. 세슈코, 은베모, 쿠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바꾸면 또 호흡을 못 잡는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흡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시즌 중에 과제가 될 거다. 그리고 최대한 빨라지면 좋겠죠. 그 다음 정리 자원 깔끔하게 정리. 이게 저는 발레바 딜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가르나초, 산초, 안토니를 빨리 정리해야 그래도 발레바를 영입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럼 중원 조합이 제대로 구성이 되면서 맨유의 성적이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맨유의 25-26 시즌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